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록입니다. 3월 6일자 월가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경제 지표로는 이제 2월 고용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상하원 의회에 각각 출석을 해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통화 정책과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워낙 중요도가 있는 인물이고 중요도가 큰 이제 지표다 보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증시와 또 앞으로 경제 전망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용 보고서와 그리고 현재 그 증시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이제 고용 시장이 이제 인력이 근로자가 우위에 있으니까 구직자가 우위에 있으니까 일구하기가 좋으니까 소비자들이 이제 고용이 좋으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쓰니까 미국의 물가가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경제를 전망하고 통화 정책을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를 꼽자면 이제 아마 세 가지 정도가 될 텐데요. 바로 이제 고용, 소비, 인플레이션입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것은 이 가운데 이제 고용과 관련된 세 가지 월간 지표인데요. 그 조울트라고 부르는 구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ADP에서라는 민간업체에서 발표하는 민간 고용, 그리고 이제 핵심 지표는 2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얼마나 새로운 일자리가 늘었는지, 그리고 고용 시장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해소될 기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월간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제 7일과 8일인데요. 상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반기 보고, 정기 보고를 위해 출석한 자리에서 이제 전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먼저 현 시점의 증시 흐름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는 주간 기준으로 주요 세 지수가, 뉴욕 증시의 주요 세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75% 상승하면서 4주 연속 하락 행진을 끊어냈고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이 1.9%, 나스닥이 2.58% 상승했습니다. 지금 증시의 흐름이라고 하면 그 직전까지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강도를 높여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제 확산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기준금리의 정점 예측도 이제 올라가고 연내 피복 기대가 사라지고, 거기에 또 동시에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 치솟는 그런 흐름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증시는 이제 부담을 느껴서 이제 점점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목요일 들어서 그런 하락세의 반전이 이루어졌죠. 그 두 가지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레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나는 여전히 25bp 인상안을 강력하게 선호하고 있다라고 했던 건데요. 이 발언이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줬던 이유는 그동안 이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라든지 로레타 메스터 총재라든지 이런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위원들이 50bp 인상 가능성을 계속 이렇게 흘렸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했었는데,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보스틱 그 총재가 25bp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연준의 FOMC에 들어가는 그 논의위원들은 19분이지만 실제 투표를 하는 위원들은 12분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7분이 중도입니다. 물론 보스틱 총재도 올해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12명 중 과반을 차지하는 중도 의원들의 생각은 여전히 0.25%포인트 인상일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면서 목요일 날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경제 지표를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 첫 번째 상승의 계기가 됐다면, 두 번째는 이 ISM 서비스 지수가 꼽힙니다. 이게 전망은 54.5 정도였지만 실제로 55.1로 발표가 됐거든요.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추세라는 거니까 2월 들어서 미국의 서비스업이 좀 더 호조를 보인다는 겁니다. 원래라면 이거는 이제 경제가 호조면 연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고 수요가 줄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준이 할 일이 더 많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해석인데, 이상하게 금요일엔 조금 해석이 달랐습니다. 외신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가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 조금씩 안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다고 월가의 분석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고
같은 시점에 유럽과 중국의 서비스 PMI가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같이 모두가 좋았습니다. 중국 차이신 PMI 같은 경우에는 55.0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은 커지지만 여전히 좀 경제가 튼튼한 것 아니냐. 금리가 좀 높더라도 경제가 좀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이 됐다라는 해석이 또 나오면서 증시가 좀 목요일, 금요일에 걸쳐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금융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 지금은 뉴욕 증시가 좀 유리한 환경에 상승에 가까운 환경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또 나오는 여러 가지 해석이, 금리가 오르는 것이 증시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해석이 나오는데, 3.962%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11월 이후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주 선물 시장도 그 기준금리 전망이 최대 5.75%까지 올라갈 것이다까지 이렇게 찍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계속 큰 상황인 것이죠. 증시를 누르는 요인들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SEI 인베스트먼트의 이분 같은 경우는 지난 이틀간의 개선은 증시 상승은 몇 주간 이어졌던 심각한 약세를 단지 보충한 것에 불과하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대한 자신감은 떨어져 있는 것이 주류의 분위기인데요. 개인투자자협회라는 곳에서 약세장 심리지수를 뽑는데 현재는 44.8%다. 근데 이게 지난달에는 38.6%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 정도 올랐나요? 6.2%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으로 보면 여기서 뽑는 약세장 심리지수가 31%인데 현재는 한 13, 4%포인트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있습니다. 불안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가 역시 아직도 비싼 수준이다라는 평가가 계속됩니다. 팩트셋이 계산을 한 바를 보면 1년 12개월입니다. 이게 오타가 좀 났네요. 12개월 예상 수익에 17.5배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데 이건 10년 평균 17.2배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수익률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6개월 물과 1년 물이 5% 국채가 수익률이 5%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통상 1년 미만 국채는 원래 안전한데 1년 미만이면 현금화도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1년물 이하 미국 국채는 현금이랑 동일하게 머니마켓 펀드라든지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현금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데 5%가 넘는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수익률이 5%라는 겁니다. 2차 시장에서 거래를 하지 않고 수익률 이자만 받더라도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6대4로 배분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월가의 기본적인, 전통적인 자산 투자 전략인데, 그게 평균적으로 한 4점 몇 % 됐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현금만 쥐고 있어도 그냥 1년물 미만, TBD라고 부르는 거기에만 넣어도, 수익률이 더 높다. 그래서 주가의 매력이 떨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식 투자 전략과 관련된 그런 보도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보도인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상승 전망이 없지는 않죠. 최근에 유행했던 노랜딩 이런 시나리오를 떠나서라도 경제 전망과 떠나서 주식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스티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6개월간 10에서 15%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점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는다. 남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용감하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 낮다고 하지만 이는 이런 오류에 따른 판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저희 월가 위클리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 지난해 월가가 뽑은 1위 전략가, 주식 전략가죠. 마이클 윌슨이 쓴 보고서가 최근에 히트를 좀 했었었는데 그 내용이 증시가 지금 산소가 부족한 에베레스트 고산지대의 데스존에 있다. 산소가 부족한 지역에 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국채는 안전한 투자고 주식은 위험한 투자인데 위험한 투자를 하려면 국채할 때보다 좀 더 벌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사이를 주식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다. 주식 시장은 지금 데스존에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이었는데 스티펠이 반박을 한 겁니다. 이 마이클 윌슨이 국채 수익률을 명목 국채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주식 수익률을 이렇게 혼동하고 이렇게 해서 오류다. 우리는 오를 거라고 본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그 언론에서 자주 나오지는 않았는데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제 M2 통화량의 감소 이 부분은 조금 투자자들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인지 먼저 보시면 이게 M2인데요. M2라고 하면 이제 현금 외에도 이제 여행자 수표나 요구불 예금 같이 이렇게 좀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사실상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이제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시중의 돈,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그냥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957년 이제 미국에서 집계가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때 잠깐 줄어들었나요? 네. 사실상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었는데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감소를 합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미국의 통화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죠. 이렇게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지난달에 지금 21조 7천억 달러 정도에서 지금 21조 2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까지 줄어들었는데요. 미국의 돈의 양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1월에는 1.7%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역대 최대 하락폭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돈이 줄면 전통적인 통화 이론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M2가 줄고 M2가 느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가 위클리에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지난달 정도에 이제 M2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물가가 안정될 거니까 연준이 조금 속도를 늦춰라 이런 80년대 이렇게 연준에 계셨던 분의 그런 칼럼도 소개해드리고 했었었는데 물가는 안 줄어들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증시에 더 큰 영향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스파이어 펀드 어드바이저리의 CEO이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 벤저민 트루이트라는 분이 이제 분석한 거를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상관계수가 M2의 변화와 인플레이션은 0.07입니다. 0.1이 안 되는 겁니다. 상관계수가 1이다. 0을 기준으로 0이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지수와 이 지수의 상관계수가 0인 거는 두 지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각자 움직인다. 원하는 대로. 근데 상관계수가 1이면 완벽하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와 M2의 변화는 사실상 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시차를 길게 두고 한번 상관계수를 뽑아보면 31개월 정도 됐을 때 0.5가 조금 안 되는 상관계수가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근데 M2와 S&P 500의 상관계수를 한번 뽑아봤더니 0.9라는 겁니다.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M2와 증시가 비례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지금 M2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M2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 시점이거든요. 이때와 비교하면 추세적으로도 훨씬 월등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M2의 증가는 이미 경제에 던져진 로켓 연료,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많은 자산군에 걸쳐 놀라운 강세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이거를 상관계수 분석한 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고려해야 될 점은 상관계수 자체는 물론 변하지 않았겠지만 이분이 분석하던 시점은 지난해 10월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말인데 지난해 12월부터 M2의 이제 감소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감소 추세가 나타나기 전에 평가고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M2가 이제 줄어들면 S&P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유추가 가능하죠. 거기다가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리치몬드 연은이 이제 지난주에 보고서를 하나 냈었는데 그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리저브라고 하는 준비금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보고서였는데 양적 긴축을 하면 이제 리저브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여들어야 하냐라고 봤더니 이 정도 수준인데 언제 도달하냐면 2025년, 2026년이다. 그러면 라고 추산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2025년에서 2026년까지는 M2가 줄어들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다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경제 지표와 함께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유념을 하고 투자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표가 중요하겠죠. 인플레이션 같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월 고용 보고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월 달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증가가 51만 7천 개로 급증하면서 이렇게 고용 불안이 커졌습니다. 그 전에는 26만 개였는데 51만 7천 개로 1월에 커졌죠. 그럼 2월의 전망치는 뭐냐? 21만 5천 개입니다. 21만 5천 개면 그러면 이게 뭐 많은 거냐 적은 거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텐데 한 4가지 정도 기준을 비교를 한번 해보죠. 우선 1월 달에는 51만 7천 건이랑 비교를 하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이죠. 그러니까 1월에 이례적인 고용 급등은 날씨가 따뜻하고 그다음에 계절 조정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례적인 거였다라는 안심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50만 건 정도 수준이 추세라는 건 아니다라는 건 적어도 밝혀지니까요. 날씨가 따뜻하면 고용 증가가 많은 이유가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집을 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외부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계속 하실 수 있거든요. 그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래 계절적으로 줄어야 되는 것들이 안 줄어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따뜻하면 미국에서 이제 날씨가 좀 일부 지역은 따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만약 두 번째 근데 기준으로 또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팬데믹 이전에는 그럼 얼마였나? 2019년 월별 평균 비농업 일자리 증가수는 15만 6천 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만 5천 건이죠. 그럼 여전히 10만 건은 아니고 한 6, 7만 건 정도 더 높죠. 그럼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도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팬데믹 이전과 비교해보면 고용시장이 너무 빡빡하다,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지금은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만 가면 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낮아져야겠죠. 그래서 연준이 바라는 수준은 얼마인가? 이게 10만 건 이하입니다. 이제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의 목표에 부합하는 신규 고용은 3만에서 4만 건 수준이다라고 이제 제가 한 달 전쯤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21만 5천 건은 여기에 비하면 너무 높죠.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낮추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월보다 낮다고 해서 연준이 안심을 할 수 있다. 그런 수준은 결코 아니다. 이런 것이고, 마지막 기준이 이제 전망치 그 자체일 텐데, 지금 뭐 확실히 전월보다는 개선되지만 여전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면 전망치보다 더 나오느냐, 전망치보다 좋게 나오느냐, 이런 거에 이제 시장의 우려가 커지느냐 적어지느냐 이런 걸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물론 최종 금리로 보면 만약에 전망치만큼 21만 5천 건 정도로 신규 고용이 나온다면 1월에 51만 7천 건 늘었던 것과 함께 이제 섞어서 보면 연준이 금리 정점 전망을 5.5%로 3월에 FOMC에서 올리도록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21만 5천 건이. 그리고 인상폭은 이제 25bp냐 50bp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25bp에 대한 그 관측이 많죠. 선물시장에도 그렇고 20% 정도가 50bp 인상한다라고 보고 있고 75% 정도가 25bp 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만약 연준이 50bp를 올린다 이렇게 된다면 왜 위험하냐 이런 이야기 왜 위험하냐면 연준이 경제를 잘못 읽었다. 현재 상황이 연준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신호를 익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제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아트캐신 UBS 디렉터가 다시 50bp로 올라가면 연준이 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시장에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아마도 25bp를 오래 올리는 쪽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0bp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요구도 크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부의 제임스 블러드라든지 로레타 메스터 같은 내부 매파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지금 연준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지금 25bp만 올리면 옳은 결정이 아닐 거다. 50bp를 올리는 게 내가 신뢰 걱정을 하지만 결국 신뢰를 지키는 게 더 도움이 될 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bp의 문을 활짝 열어둬라. 50bp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둬라. 라고 조언을 했고요. 지난주에.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도 칼럼을 통해서 50bp 올리는 게 이게 1월 데이터 한번 팍 튀었다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경거망동하는 게 아니다. 지금 데이터가 극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50bp를 올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최대 채권 투자 업체인 핌코 CEO를 지냈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선임 고문도 목요일 날 연준이 정말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면 지금은 50bp를 올릴 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연준 내부 관계자 발언 중에서 이 부분이 조금 눈에 띄었는데요. 연준 내부에서 좀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약간 뭐 절망감까지는 아닌데, 진짜 쉽지 않겠구나 하는 시각이 조금씩 묻어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인상적인 비평인데, 어떤 부분이었냐면,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의 발언이 이제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있었는데, 갑자기 구조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는 아니죠. 이런 말씀은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세계화, 기술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세계의, 물가가 낮게 유지됐는데, 이제 그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가격을 누가 더 싸게 공급하나 이런 경쟁은 없어졌고,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가 생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되고 있고, 그 늘어난 생산비는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구조적 변화 중에서도 인력 상황을 집어넣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민 감소라든지 미국의 이민 감소, 코로나19 때 이제 은퇴하셨던 고령자가 돌아오지 않는 인력 수급 자체가 이제 변했다. 이거는 우리가 금리를 좀 올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셨는데, 올린다고 이게 좀 빨리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행간의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령자 은퇴 같은 경우는 첨언을 하자면 좀 심각한 생산성 문제, 좀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면 단위 노동 비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똑같은 인력을 인건비를 들여도 옛날에는 이만큼 생산을 해냈는데 지금은 이만큼 생산을 해내는 겁니다. 숙달됐던 근로자들이 코로나 때 이제 은퇴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입생들,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긍정적인 고용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 연초에 월가나 테크업계 해고가 많은데 이게 실제 해고 통보부터 공식 지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2개월이다. 그러니까 이제 3월 정도부터는 공식 지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 실업률도 좀 늘어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부터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주 일정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는데요. 기사를 한번 보시고 파월 의장의 발언만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일과 8일 두 번에 거쳐서 있는데 미디어나 월가 이런 데서 분석 나오는 거 보면 뭐 새로운 전망이나 정책 제안은 뭐 제한적일 거다.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적게 올릴 때 위험이 너무 많이 올리는 것보다 더 크다. 이 정도로 이제 그동안 계속 해왔던 수준에서 얘기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2024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선거 모드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경제가 호조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리로 경제를 누르는 파월의 매파적인 행보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파월이나 연준이 매파를 금리를 올려라 이렇게 좀 응원할 수 있는 동인이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균형도 있고 이런 동력도 있고 다이내믹이 있기 때문에 파월이 뭔가 튀는 발언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도 이제 1,100만 개 수준으로 나올 건데요. 여전히 이제 파월이 중시하는 실업자 수 대비 일자리 수가 1.9개에 달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용시장은 어렵다. 분석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